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15일 오후 2시 14분입니다.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현직 대통령이나 수상이 반역죄로 이렇게 체포된 예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됩니다. 세계사적으로는 몇 건의 예가 있습니다만은 참 희귀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로 압송되기 전에 남긴 메시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법률가가 아니라는 증거물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을 지금 앓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아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법에 맞지 않고 문법에 맞지 않고, 저는 어떤 공무원도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글을 쓴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라고 왜 자기가 정합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는 것은 법원의 여러 판단으로 이미 확립된 이야기입니다.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등등 불법이 아니라 거짓의 문장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미래는 참 어둡습니다. 이제는 한남동 관저로 돌아올 일은 없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아무리 짧아도 5년 이상 감옥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보다 더 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48시간 동안에 집중신문을 받을 것인데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이 출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영장이 발부되느냐 하면, 첫째, 범죄의 소명이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다 확인되는 겁니다. 그 범죄라는 것은 계엄령 선포를 불법적으로 했다는 거죠. 총뿌리를 국회와 선관위, 그리고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이런 사람들한테 돌렸다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했다는 거죠. 일종의 친일 쿠데타입니다. 그 다음에 혐의의 중대성입니다. 그게 좀도둑이 아닙니다. 나라를 뒤엎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입니다. 연쇄살인보다도 훨씬 더 흉악한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여기에 딱 해당됩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그 다음에 도망갈 염려가 있다. 이것도 아마 해당될 겁니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 그동안에 과연 관저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루머로 떠돌 정도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걸 다 합치면은 구속영장 발부는 그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재판을 받습니다. 구속재판을 받을 때 중간에 몸이 아프지 않는 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리고 형량은 내란 우두머리는
무기, 사형 이 정도입니다. 자, 그것과 동시에 진행되는 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입니다. 탄핵 심리가 아마 2개월 내지 3개월 만에 끝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형사재판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핵 심리는 이게 형사재판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느냐, 중대하게 위반하느냐, 그럼 대통령 파면, 막 작게 위반하면은 막 경고 정도로 한다. 그 노무현의 경우가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엄령을 불법적으로 폈다는 거는 헌법을 위반해도 제일 크게 위반한 거니까 여기서 파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구속 재판, 그리고 유죄 판결, 그 전에 나올 대통령 파면,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상당 기간 감옥에서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꽤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라간다고 한들 그게 불법과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거짓말에 근거한 것이니까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윤석열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결정타를 먹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국회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일 지난 12월 3일 밤 8시 40분경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고 합니다. 한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은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문제에 반대 의사를 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라면서 경제 그리고 대외 신인도 등에 굉장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건의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계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법적 판단이므로 내가 이야기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계엄 선포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엄 선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그리고 탄핵 심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40대로 이야기한 거죠. 다른 장관들의 증언도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오늘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이미 운명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한국 보수가 계속 추종하면 어느 길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좋은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5.18, 5.17 등과 관련해 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반역죄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12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끈 1980년대는 한국이 거대한 발전을 이룩한 연대였습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0.1%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역 흑자, 물가 안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합의를 해가지고 6.29 선언을 통해서 민주화의 길을 열고 직선제 개헌을 하고, 그리고 직선제를 통해서 선거를 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제6공화국을 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적 업적을 남겼는데 지금 두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인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영면할 묘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두 사람이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5.18 특별법에 의한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 걸려가지고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는 한 2년 있다가 나왔지만 그게 완전히 역사적인 평가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도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처럼 역사적 업적을 남길 시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 친일 쿠데타가 실패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고될 형량은 전두환 노태우 비교해가지고 결코 짧지 않을 것입니다. 훨씬 더 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재기가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윤석열에게 한국 보수 세력이 영혼을 팔고 거기에 줄을 선다. 이런 비슷한 예가 한국 역사에 있습니다.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조선의 선비들이 오랑캐가 세운 청나라는 승복할 수 없다 해가지고 망한 명나라에 충성을 바치면서 일종의 정신승리 쪽으로 가다가 소중화 의식을 가지고 폐쇄된 사고체계로 조선의 후기를 한 300년 동안 이끈 적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려면 몰라도 빨리 한국의 보수는 윤석열과 헤어져야 합니다. 미련을 갖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바닥까지 떨어졌으니까 재기할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찾는 화두 중에 하나가 오늘 일어난 일을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오늘 윤석열로 보면은 또 윤석열 추종자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영어로 말하면 the darkest hour죠. 가장 어두운 날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승리한 날입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그리고 진압, 그 다음에 그걸 놓고 찬반이 갈려가지고 대중시위가 격화돼가지고 대결하는 과정에서 희한하게 폭력 사태, 다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오늘 뭐 부상자가 한 사람 있다는데 그거는 뭐 제외하고 그거는 한국의 법치가 살아있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70여 년 동안 쌓아 올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 체포영장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공수처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사적인 인연을 떠나서 공적으로 법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굴복하고 있으니까 이런 법을 우리가 만들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법치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꽤 튼튼하다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은 패배하고 한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과시한 그런 점에서 아마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올해군요. 올해 4월, 5월, 6월 중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리한 것 같지만은 지금부터 생길 여론의 또 반작용은 또 이게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 울분에 사무친 사람들이, 그리고 평소 이재명 대표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하나로 합쳐가지고 반 이재명 쪽으로 여론이 형성될 때, 이 다음 차례는 여론의 지탄을 받는 쪽은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여기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작년에 유죄가 선고되었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게 항소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만약 1심처럼 형이 나오면은, 실형이 나오면은, 그게 확정이 되면은,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되면은 당선 무효, 그것은 의원직 상실, 그리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한 400억 원 이상의 국가보조금을 민주당은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그런 1심과 같은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언제냐는 겁니다. 이게 내년 대선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이게 빨리 재판을 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민주당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자유진영,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뭐 당으로는 개혁신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자유진영에서 어떤 후보를 낼 것이냐, 그래야 내년 대통령 선거의 화두를 뭘로 만들 것이냐. 금투사 정치 그만두자. 이제는 이런 정치 개혁하자, 세대교체하자, 정치교체, 세대교체, 문화교체, 이런 걸 들고 나오는 후보가 있다면은, 또는 제3지대에서 어떤 후보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계엄 사태가 한국의 정치판을 확 흔들었습니다. 흔들린 정치판이 이렇게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서 끼워 맞춰지고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한국은 원래 이런 위기를 많이 겪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보다 훨씬 더 발전해온 그런 역전극의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